자, 우리는 흔히 의사, 열사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합니다. 제가 학생들한테 물어봅니다. 유관수는 의사예요, 열사예요? 그럼 학생들이 뭐 재미있게 대답하려고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누나예요 이렇게 대답하는데, 의사, 열사, 지사의 차이를 아십니까? 의사라는 건 뭐냐 하면 무력을 사용해서 자신의 뜻을 펼친 분들을 의사라고 부르죠. 이를테면 이토 히로부미를 1909년에 처단한 안중근 같은 분은 의사가 되겠습니다. 열사는 무엇이냐면 어떤 무력이랄지 무기를 사용하지 않고 목숨을 걸고 자신의 어떤 주장을, 신념을 내세운 분들을 열사라고 부르는데요. 대표적으로 유관순 열사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근대에 보면은 6월 민주항쟁 때 목숨을 잃은 박종철 그리고 이한열 같은 그런 분들을 열사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고요. 지사 같은 경우는 열사하고 비슷한데 주로 살아계신 분들을 지사라고 표현을 합니다. 유관순 열사는 3.1운동이 벌어졌던 당시에 17살이었습니다. 당시 미션스쿨이었던 이화학당 1학년 학생이었는데요. 오늘날로 따지면 이제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정도밖에 안 되는 아주 어리고 순수한 소녀였습니다. 유관순 열사께서는 어렸을 때부터 꿈이 나도 이 잔다르크처럼 나라를 구하는 훌륭한 민족의 영웅이 돼야지, 이런 말을 입버릇처럼 되뇌었다고 하죠. 아무래도 이제 그 나라를 빼앗긴 상황에서 조선 학생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버지가 이제 그 유중권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이제 감리교 신자였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이 미션스쿨하고 인연이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3.1운동이 벌어지던 그 당일날 당시에 그 유관순 열사의 그 스승님이 윌터 선생님 그리고 프라이 교장 선생님 이런 분들이 계셨는데, 교장 선생님 입장에서는 참 가슴이 아프죠. 그래서 학생들을 막았다고 그러죠. 그때 학생 6명이 정문으로 나가려고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차마 사제에 보낼 수가 없다. 너희들이 정말 나가고 싶으면 나를 짓밟고 나가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이제 유관순 열사께서 선생님 그러면서 죄송해요 그러면서 그 자리를 피해서 이제 담벼락을 넘고 시위대에 참여를 하시게 됩니다. 정말 그 제자를 생각하신 선생님의 마음과 또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건 열사의 마음, 정말 가슴 찡한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3.1운동 같은 경우는 이제 1단계, 2단계, 3단계로 이루어지는데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서울 종로에서 벌어진 것이 점화의 단계, 이게 1단계가 됩니다. 그래서 주체 세력은 현장에는 없었지만 민족 대표와 우리 학생들이었고요. 그리고 2단계 같은 경우 이제 중소도시로 퍼져요. 학생, 상인, 노동자들이 주축이 된 게 2단계고, 3단계 같은 경우 이제 농촌 확산 단계가 되죠. 주체가 농민인데 농민들은 당한 게 가장 많잖아요. 그래서 울컥하는 심정에 또 탄압도 많이 받고 하니까 1, 2단계는 평화적 시위였는데 3단계부터 어떤 폭력 시위로 돌변했다라는 이런 게 특징인 것이 3.1운동이 되고요. 보통 3월달, 4월달 이 2달여간에 불꽃처럼 일어났던 게 전국적으로 일어나고 전 세계적으로 퍼졌던 것이 최고의 민족운동 3.1운동이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 유관순 열사의 활약은 2단계에서 이제 빛을 발하게 됩니다. 고향이었던 지금의 천안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거기서 이제 상인들과 노동자, 어른들을 다 모아서요, 이 어린 학생이 서울에서 있었던 일을 소상히 알리고 실제로 앞장서서 그 운동을 계획을 하게 됩니다. 부모님도 거기에 함께 하게 되고요. 그래서 4월 1일 날 아우네가 이제 우리나라 말이에요. 이렇게 냇물이 이렇게 같이 흐른다는 뜻인데, 요걸 한자로 하면 병천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병천 순대라고 들어보셨죠? 바로 그 지역이 바로 아우네 지역이 되겠습니다. 거기서 3,000명의 군중을 모아놓고 우리 유관순 열사는 피를 토하면서 연설을 하게 되는데요. 그 내용인즉슨 이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겐 반만년의 유관 역사를 가진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일본 놈들은 우리나라를 강제로 합방을 하고 온 천지를 활보하며 우리 사람들에게 갖은 학대와 모욕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10년 동안 나라 없는 백성으로 온갖 압제와 서름을 딛고 살아왔지만은 이제는 더는 참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나라를 찾아야 합니다. 지금 세계의 여러 약소 민족들은 자기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일어서고 있습니다. 나라 없는 백성을 어찌 백성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도 독립만세를 불러서 나라를 찾읍시다! 라는 연설을 하게 되죠. 그 군중들은 그 연설에 동조해서 대한독립만세를 부르게 됩니다.
근데 바로 여기 있는 4월 2일 시위, 이때 19명 이상이 일제의 무자비한 탄압으로 목숨을 잃게 되는데 거기에 유관순 열사의 부모님이 계신 거였어요. 그래서 아버지 유중권 씨가 왜 죄 없는 사람들을 죽이냐라고 항의하다가 그들의 총칼에 목숨을 잃게 되고 눈앞에서 자신의 남편이 죽는 모습을 보고 눈이 뒤집히고 정말 피가 거꾸로 솟는 분노에 그 어머니죠. 유관순 열사의 어머니도 그 자리에서 항의를 하다가 목숨을 잃으십니다. 우리 유관순 열사는 정말 비분간개하고도 침통하고 비통했지만은 침착함을 잃지 않고요. 그 아버지의 시신을 들러 업고 만세운동을 계속 벌이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공주 감옥으로 이송되게 됩니다. 유관순 열사께서는 재판정에서도 어린 학생이었지만 절대 굴하지 않았습니다. 왜 불법적인 시위를 하느냐라는 판사의 질문에 여기가 우리 땅이고 내 나라 내 땅을 찾겠다라는 우리의 만세가 어찌 불법 시위냐. 불법이라면 남의 나라를 쳐들어와서 우리를 괴롭히는 당신들이 도적이고 불법이 아니냐라고 호통을 칩니다. 그리고 걸상을 집어던지는 용기를 보이시죠. 유관순 열사는 공주 감옥에서 계시다가 거기서 또 오라버니를 만나는 아픔을 당하게 되고요. 서울에 있는 서대문 형무소로 옮겨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서대문 형무소를 직접 다녀왔어요. 다녀와서 거기서 유관순 열사가 있던 방까지도 가봤는데요. 굉장히 비좁은 방이었거든요. 근데 거기 있는 여성 동지들 규합을 해서 그 다음 해인 1920년 3월 1일 날에도 또 3.1 운동을 기념해서 대한독립 만세를 부르는 등 엄청난 독립의 노력을 감옥 안에서도 하셨어요. 그러다가 결국 지하 독방으로 갇히게 되는데 그 지하 독방 저 들어갔었는데요. 저 약간 폐쇄공포증이 있거든요. 숨이 안 쉬어지더라고요. 그 지하 독방에서 일어설 수도 없고 다리를 뻗을 수도 없는 그 답답한 창문도 없는 지하 독방에서 80가지 이상의 고문을 당하시다가 결국 1920년에 9월 28일이죠. 장독으로 그 당시에는 이제 매를 맞으면 그 타박상으로 죽는다기보다는 2차 감염이 됩니다. 그것이 온몸에 퍼져서 고름이 생기고 몸이 썩어가면서 죽거든요. 그래서 그 온몸이 썩어지는 아픔을 가지고 결국 목숨을 잃게 되셨으니 그때 열사의 나이 18살이었습니다. 100여 년 전에 이 땅에서 자신의 목숨과 신념을 맞바꿨던 유관순 열사의 불꽃 같은 삶을 통해서 우리가 본래 가졌던 그 원칙과 신념, 그것을 잘 지켜나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다잡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우리나라는 1910년 8월 29일 날 일본한테 나라를 빼앗기게 됩니다. 그리고 1945년 8월 15일 날 광복을 이루기까지 35년 동안 그들의 지배를 받습니다. 일제강점기는 크게 3단계로 나누게 되는데요. 자, 1단계입니다. 1910년부터 3.1운동이 벌어지는 1919년 3월 1일까지. 요때는 무력으로 처단한다 그래서 무단통치 시대라고 부르고요. 3.1운동에서 우리의 평화 의지를 보여줬기 때문에 일본은 우리를 함부로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문화통치 시대가 1920년대에 펼쳐지게 되니 이것이 바로 만주사변이 벌어지는 31년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31년부터 45년까지는 일제는 중국 그리고 미국과 동시에 전쟁을 수행해야겠기에 우리를 그들의 총알바지로 강제로 끌고 나갔고 우리 가슴속에 불타는 민족성을 짓밟기 위해서 민족 말살 통치를 펼쳤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소개할 두 영웅은요, 여기는 바로 3기에 활동한 분들이 되는데요. 군인 출신도 아니고요, 무에 뛰어난 사람들도 아니었고 평범한 그냥 젊은이들이었습니다. 자, 그들이 어떻게 나라를 위해 싸울 수 있었는지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시정부의 시작이었습니다. 자, 임시정부는 3.1운동, 여기는 3.1운동 직후에 도저히 어떤 산발적인 운동으로는 일본에 맞설 수 없겠구나, 어떤 통합된 조직이 있어야겠구나라는 생각에 상하이에서 1919년 4월에 처음 만들어지고
9월에 1차 개헌을 하게 됩니다. 초대 대통령은 이승만이었지만은 이분은 상하이에 계시지 않고 계속 미국에서 생활을 했기 때문에 상하이에서는 다른 독립운동가들이 꾸준히 이끌었지만은 큰 성과를 많이 보지 못합니다. 자, 그러다가 1931년에 당시 김구 선생께서 쓰러져가는 임시정부를 바로 잡기 위해서 최소의 비용으로 그리고 가장 적은 인원으로 가장 사람들한테 큰 임팩트를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그래 바로 의거 활동뿐이다라는 생각을 하십니다. 그래서 1931년에 한인애국단이라는 조직을 만들게 됩니다. 자, 근데 한인애국단을 만들었지만은 큰 활동은 없었어요. 조직원 중에 하나가 일본 천황의 장인을 저격하는 정도, 요 정도가 다였습니다. 근데 1932년 이듬해가 되면서 두 명의 별이 여기는 상하이로 찾아들게 되는데요. 첫 번째가 바로 이봉창 선생이셨습니다. 자, 우리 이봉창님 같은 경우는 이제 서울 용산에서 태어났습니다. 일본인의 그 제과점에서 제빵 직원으로 일을 하다가 엄청나게 학대를 당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 외에 운전기사랄지 다양한 직업을 가지게 되는데요. 그때마다 일본인들에게 조센진이라는 말과 함께 엄청난 인간적 모멸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 봉창 선생님은 저들을 처단해야 할 것이고 그들을 처단하기 위해선 적을 먼저 알아야겠다라는 생각에 일본으로 건너가시게 됩니다. 그래서 또 일본에서 여러 직업을 전전하시면서 많은 고생을 하시죠. 그러다가 상하이의 임시정부에서 한인애국단이라는 그런 의거단체가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상하이로 가시게 됩니다. 김구 선생님 같은 경우 이제 백범일지에 이봉창 선생에 대해서 기록을 해두었는데요. 그날따라 이제 밥을 드시고 상하이 임시정부 사무실로 가는데 거기가 이제 푸칭리라는 거리거든요. 근데 그리로 갔는데 문 앞에서 실갱이라는 젊은이를 발견한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일본인들이 보낸 간첩인 줄 알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일본말을 잘하고 우리나라 말에 서툰 거죠. 일본에서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근데 떠듬떠듬 하는데 당신 좀 와봐. 그래서 얘기를 들어봤더니 이 기가 막힌 내용이더라. 자기가 일본에서 천황의 행렬을 가까이서 여러 번 봤는데 나에게 폭탄만 주면 가서 저기는 천황을 저격할 수 있다는 엄청난 내용의 것이었습니다. 김구 선생님은 깜짝 놀랐고요. 그때부터 거사를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자, 차근차근 거사가 준비되게 되고요. 드디어 결전의 날이 왔습니다. 당시 안중근 의사의 동생이었던 앙공근 선생님 집에 가서 이분은 기념 사진을 찍게 되는데요. 당시 젊은이가 사지로 떠나는 것이 무척 가슴이 아파서 김구 선생님께서 눈시울을 적시셨는데 그때 활짝 웃으면서 이봉창 의사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그러죠. 자, 백범일지에 나와 있는 기록인데요. 선생님, 제 나이 이제 31입니다. 앞으로 31해를 더 산다 해도 지금보다 더 나은 재미가 없을 겁니다. 인생의 목적이 쾌락이라면 지난 31년 동안 쾌락이란 것을 모두 맛봤습니다. 이제부터 영원한 쾌락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각오로 제가 상하이로 왔습니다. 저로 하여금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할 성업을 완수하게 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고 활짝 웃으면서 지금 보시는 기념사진을 남깁니다. 그리고 동경으로 가죠. 그래서 이제 일본 도쿄 근처에 있는 사쿠라 다문에서 일본 천황이 지나가는 마차 행렬에 폭탄을 던졌으나 이 폭탄이 터지기는 터졌는데요. 이게 소리만 크고 다친 사람이 없습니다. 지나가는 말 정도가 살짝 찰과상을 입게 되고요. 연기만 자욱하게 됩니다. 결국 이봉창 선생은 끌려가서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게 됐지요. 이 성과 없는 죽음이 너무나 가슴이 아프지만은 그의 용기와 그리고 그의 멋진 정신, 호방한 정신은 지금도 우리 가슴에 살아있다라고 믿습니다. 이봉창 선생은 가셨지만 결과는 일파만파였습니다. 당시 중국 같은 경우는 1931년에 벌어진 만주 사변으로 만주를 일본에 빼앗긴 상태였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반일 감정이 강했던 상황이었죠. 근데 상하이는 여러 신문들은 기사를 내고 대서특필을 했습니다. 상하이에 사무실을 얻어놓고 있는 한인들의 임시정부라는 곳이 있고 한인애국단이 있는데 여기에 대원이 일본 천황한테
폭탄을 집어던졌다. 그런데 아깝게도 일본 천황을 죽이지 못했다. 뭐 이런 식으로 기사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일본에서 발끈한 거죠. 아니 우리 천황한테 저격을 한 자를 옹호하냐 그러면서 그 유명한 어떤 일본과 중국 간의 그런 대립이 제1차 상하이 사변을 가져오게 됩니다. 1932년에 상하이 사변에서 일본이 승리를 하게 되고요. 결국 상하이 지역에 중국군들은 무장 해제를 당하게 됩니다. 이 상하이라는 곳이 그 국제 도시입니다. 그래서 일본인 조계지도 있고 프랑스인 조계지도 있고 영국인 조계지도 있고 다양한데 프랑스인 조계지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세를 얻어서 거기서 이제 사무를 보고 있었고요. 당시 중국은 자국 영토임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어떤 그 무장, 힘을 행사할 수 없는 그런 어이없는 상황을 당하게 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 윤봉길 의사가 김구 선생님을 찾아들게 됩니다. 이봉창 선생님의 어떤 한을 풀어주기 위해서 그가 다가선 건데요. 자, 윤봉길 의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봉길 의사의 본명은 윤우의가 되고요. 실제 봉길은 별명이 됩니다. 흔히들 매헌 윤봉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별명이고요. 본명은 윤의. 의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봉길 의사께서는 안중근 선생님이 돌아가시기 2년 전인 1908년에 태어나셔서요. 거의 유년 시절을 일제강점기에서 이제 자라게 됩니다. 10대 시절에 그의 인생을 바꿔놓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서당 공부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어떤 한 분이 그 표지판을 들고 이렇게 자기를 소매를 잡고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자기 부모님의 성묘를 가야 되는데 어디로 가야 되느냐 길을 알려달라는 건데 그 표지판이 바로 그 묘소를 가리키는 이렇게 화살표 표지판이었던 거예요. 근데 여기에 써 있는 게 뭔지 모르니까 일단 그걸 뽑아 갖고 왔다라는 거죠. 아니 그러면 꽂혀 있는 표지판대로 가야 되는데 뭐 여기서 100m 이렇게 가야 되는데 글을 모르니까 그걸 뽑고 돌아다니면서 길을 묻고 있는 거예요. 이게 너무 가슴이 아팠던 거죠. 윤봉길 선생님께서는 야 이거 글을 모르는 민족이 이렇게 무식하고 힘이 없으니 우리가 다른 민족한테 지배를 당하는구나. 내가 이들에게 글을 가르쳐야겠다라고 그래서 그때부터 선생님이 되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애국개몽운동에 참여를 하게 되시죠. 애국개몽운동이라는 건 뭐냐면 교육을 통해서 그리고 산업의 발전을 통해서 우리의 실력을 양성하자라는 실력 양성 운동론자들이 펼치는 거였고요. 이분은 끊임없이 애국개몽운동 교사로서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다가 도저히 이대로는 나라가 독립할 수 없다라는 생각에 좀 더 직접적인 어떤 무력으로서 그들에게 저항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장부 출가 생불안. 장부는 한 번 나가서 뜻을 이루기 전에는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라는 글을 남기고 중국으로 향하시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1931년에 이봉창 의사의 의거 소식을 듣고 이제 상하이로 가서 김구 선생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봉창 선생이 이루지 못한 꿈을 이루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기회는 포착이 됐습니다. 이봉창 선생님 의거 직후에 상하이 홍코공원에서 기념 파티가 열린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일본 천황 히로히토 천황의 생일하고요. 그리고 상하이 사변의 전승 행사 기념식 요 두 가지를 합쳐서 이제 홍코공원에서 행사가 열린다는 거였어요. 저는 이제 홍코공원에 직접 가봤는데요. 뭐 상하이 내부에 있는 공원입니다. 꽤 큰 공원이죠. 자, 그래서 그때 내가 폭탄을 만들어 가지고 가서 거기에 모이는 일본 장군들, 전범들한테 폭탄을 던지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당시에 이제 행사장에는 도시락 지참이라고 되어 있었기 때문에 도시락 모양의 수통 모양의 폭탄을 만들어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김구 선생님이 임시정부에서 특별 제작에 들어가게 되죠. 자, 거사의 그날이 왔습니다. 떠나기 직전에 김구 선생님하고 윤봉길 선생님하고 서로 뭐 머뭇머뭇했겠죠. 그때 먼저 윤봉길 선생님이 말문을 꺼내십니다. 김구 선생님, 차고 있는 시계가 좀 많이 낡은 것 같으신데요. 저는 어차피 지금 떠나 죽을 몸 새 시계입니다. 더 좋은 제 시계를 차세요. 그러면서 시계를 바꿔 찾아라고 이야기를 하죠. 거기에 너무나 가슴이 아프셔가지고 김구 선생님이 이제 눈물을 흘리십니다. 그리고 서로 손을 꼭 붙잡고 지하에서 만나자라고 하고 거사로 떠납니다. 검문에서 쉽게 도시락 수통은 통과가 되고요. 그 자리에 이제 최대한 앞으로 갔겠죠. 그래서 단상 앞으로 가서 도시락 폭탄은 이제 밑에다 내려놓고 수통 폭탄을 이렇게 빙빙 돌려서 던지게 좀 사거리가 길지 않습니까? 수통 폭탄을 거기서 던져버린 거죠.
거기서 꽝 하는 굉음과 함께 대폭발이 이루어졌고요. 그 자리에 있던 일본 전범들이 대부분 죽거나 다치거나 거의 불구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윤봉길 의사의 저격은 성공을 하게 됩니다. 상하이 홍코공원에 가면요, 윤봉길 의사 기념관이 있고요. 거기서 그 장면을 필름으로 계속 영상으로 틀어주거든요. 그러니까 혹시 기회 있으시면, 상하이 가실 일이 있으시면 꼭 한번 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거사가 성공하고 나서 당시 중국 국민당의 대표였던 장개석, 장제스는 이렇게 중국인이 하지 못한 일을 한 명의 젊은이가, 조선 젊은이가 해냈구나. 내가 몰랐는데 앞으로 상하이에 있다라는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지원해 주겠다라는 약속을 받아낼 정도로 큰 사건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중국은 약속을 지킵니다. 그래서 1934년에, 물론 34년이면은 이제 일본을 피해서 우리 임시정부가 이제 끊임없이 서쪽으로 이동하고 있을 텐데요. 중국 군관학교 내에 조선인 특별반이라는 특별반을 만들어서 조선인을 특별 교육을 시켜주기도 했고요. 그리고 1940년에는 충칭의 임시정부가 도착했을 때 한국광복군이라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군부대죠. 그 군부대가 만드는데 거의 도움을 넘어서서 간섭까지 할 정도로 상당히 관심을 가졌던 게 국민당인데, 그 시발점이 바로 여기는 윤봉길 의사의 의거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윤봉길 의사께서 거사를 성공시킨 직후에 바로 도시락 폭탄을 집어 들었는데요. 그때 군중과 군경이 덮치는 바람에 뜻을 이루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엄청난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의 구타를 당하시고요. 끌려가서 일본인들의 그 군용차의 트렁크에 짐짝처럼 구겨져서 강제로 태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호송이 되고요. 그들한테 모진 구타와 고문을 당한 뒤에 결국 사형을 당하시게 되는데요. 공개 처형을 처음에 일본인들이 하려고 그랬는데 그때는 윤 의사가 영웅이 될 수도 있다라는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공개 처형을 하지 않고 따로 불러다가 은밀히 처형을 하게 됩니다. 자, 이때 윤 의사께서는 어차피 목숨을 내놓은 분이니까 당당하게 행동을 하셨는데, 왜 안중근 의사께서는 어머니가 그렇게 마음에 걸렸었지 않습니까? 근데 윤 의사 같은 경우는 당시 나이가 25밖에 안 됐거든요. 정말 젊은 나이였는데 사랑하는 아내와 갓 태어난 강보에 쌓인 두 아기가 있었어요. 그 아기들이 정말 마음에 걸렸습니다. 근데 그 두 아기에게 윤 의사께서는 편지를 남기십니다. 당시 죽음을 앞둔 윤 의사의 편지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아이의 이들이 모순하고 담이었는데요. 이런 내용의 편지를 남기십니다. 강보에 쌓인 두 병정, 두 아들 모순과 담에게, 너희도 만일 피가 있고 뼈가 있다면 반드시 조선을 위해서 용감한 투사가 되거라. 태극의 깃발을 높이 드날리고 나의 빈 무덤 앞에 찾아와 한 잔 술을 부어 놓아라. 그리고 너희는 아비 없음을 슬퍼하지 말아라. 사랑하는 어머니가 있잖니. 어머니의 교양으로 성공한 자를 동서양 역사상 살펴보건대 동양으로는 문학가 맹자가 있고, 서양으로는 프랑스의 혁명가 나폴레옹이 있고, 미국의 발명가 에디슨이 있단다. 바라건대 너희 어머니는 그들의 어머니가 되고 너희는 그 사람들처럼 되거라 라는 편지를 남기십니다. 정말 이제 가슴이 아프고요. 그리고 또 윤 의사께서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기 전에 우리 동포들한테 남기신 유언도 있으십니다. 자, 이것은 21세기를 살고 있는 지금 우리들한테도 해당되는 내용이니까요. 마음 다잡고 한번 같이 나눠보도록 합시다. 고향에 계신 부모, 형제, 동포여, 더 살고 싶은 것이 사람의 인정입니다. 그러나 죽음을 택해야 할 오직 한 번의 가장 좋은 기회를 포착했습니다. 나 혼자만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나와 내 가족의 미래보다 조국을 선택했습니다. 100년을 살기보다 조국의 영광을 지키는 기회를 택했습니다. 안녕히들 계십시오 라는 유언을 끝으로 결국 목숨을 잃으셨습니다. 윤봉길 의사께서는 이제 1930년에 중국으로 떠나십니다. 그때 월진회라는 그 동료들이죠. 회원들이 여비를 마련해 주는데요.
이거 꼭 갚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중국 청도에 가서 세탁소에서 1년 동안 막일을 하십니다. 돈을 모아서 그거를 갚는 거를 보면 그분의 인격을 알 수가 있고요. 두 자식들하고 우리 동포들한테 남긴 유언을 봤는데 당시 장부출과 생불환을 말씀하시고 중국 청도로 가서 어머니한테 보낸 또 편지가 있어요. 근데 그 편지에 보면 그분의 기계와 애국심을 알 수 있거든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머니에게 보낸 사랑하는 어머니에게라는 서신입니다. 제목이 사랑하는 어머니에게. 그 중에 한 부분인데요. 푸른 꽃이 피고 나무는 열매를 맺습니다. 만물의 영장인 사람, 저도 이상의 꽃이 피고 목적의 열매가 맺기를 자신합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 세대는 부모의 사랑보다도 형제의 사랑보다도 처자의 사랑보다도 1층 더 강의한 사랑이 있는 것을 각오하였습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윤봉길 의사한테는 사랑이 곧 민족이에요. 애국심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안중근 의사가 많은 어떤 그런 의사들의 그 롤모델이 됐었죠. 그래서 안중근 의사를 보고 유관순 열사도 등장하시고요. 그리고 이봉창, 윤봉길 이런 분들도 의거를 하실 수 있었는데요. 이런 선배가 멋진 후배를 낳고 이런 후배들이 또 오늘날 우리에게 애국심을 고취시켜줍니다. 제가 한 10여 년 전에 상하이 홍코공원에 갔었어요. 그때 임시정부 청사도 둘러보고 홍코공원에 가서 윤봉길 의사 기념관도 봤는데요. 그때 그 무슨 군복 비슷한 걸 입은 여자분이 중국 여자분인데 가이드가 돼서 그러니까 함경도 사투리죠. 이제 북한 사투리로 윤봉길 의사에 대해서 관광객들한테 이야기를 해 주더라고요. 근데 그 여자분이 그때, 그러니까 근데 외워서 하는 겁니다. 한국말은 잘 못하고요. 원고를 외워서 그냥 발음 그대로 외워서 하시는데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도시락 폭탄을 던진 게 아니라 윤봉길 의사는 수통 폭탄을 던진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거기 있던 사람들이 다 거의 대부분이 한국 관광객들이거든요. 다들 오 그러면서 깜짝 놀래더라고요. 그러면서 아 그래? 도시락 폭탄이 아니었어? 처음 알았네.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되게 좀 마음이 안 좋았어요. 왜냐하면 아니 뭐 도시락이냐 수통이냐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왜 그런 역사적 사실을 중국인들의 입을 통해서 우리가 그 사실을 알고 배워야 되는 겁니까?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이건 우리나라 사람의 어떤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느끼는 게 이런 열사와 의사들의 어떤 그분들의 역사적 사실들 이런 걸 우리가 정확히 잘 알아서 후세한테 잘 알려줘야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봅니다. 난세가 영웅을 만든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중국의 예를 들어보면 춘추전국 시대가 있었죠. 그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혼란 속에서 꽃들이 피어납니다. 그것이 유학사상의 공자맹자요. 그리고 노자, 장자, 묵가, 법가 등의 제자백가들의 탄생이었고 그들의 탄생이 그 이후에 2500여 년 정도를 중국인들의 정신을 이끌어 나가는 구심점이 됐다라는 점에서 그 난세에 피어난 꽃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일제 치하 35년 그 어둠의 터널을 지나서 또 다른 어둠이 찾아오죠. 민족의 분단이라는 이 두 차례의 어둠 속에서 밝은 빛을 내는 민족 지도자가 있었으니 바로 우리 모두 다 잘 알고 있는 그러나 사실은 잘 알지 못하는 백범 김구 선생님이 됩니다. 자신의 신념을 목숨처럼 아니 목숨보다 더 귀중하게 여겼던 김구 선생님의 삶 같이 한번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구 선생께서는 강화도 조약이 체결되는 1876년에 황해도에서 태어나십니다. 이승만 전 대통령보다 한 살 어리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려서 이제 그 가난한 집에 태어나셨는데요. 그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보통 분들이 아니죠. 가난한 삶에도 불구하고 어떤 그 절개랄지 굳은 신념, 자존심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했던 분들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조금도 없지만 부끄러움이 없었고 배고팠지만 당당했던 분들이 김구 선생님의 부모님이셨고 이런 가풍을 이어받아서 그도 어렸을 때부터 아주 또렷하게 자라나게 됩니다. 처음에는 이제 문과를 준비하는 학생이었었죠. 그래서 17세에 과거 시험에
지원을 하게 되는데 뭐 조선시대 때 과거 시험 말고는 출세할 길이 없었거든요. 일반 백성들은. 근데 당시 과거라는 것이 사실 매관매직의 완전 쓰레기장이었습니다. 쓰레기 더미였죠. 거기에 크게 낭망하신 것이 17세가 됩니다. 바로 그 17세에 당시 부조리에 항거했던 농민운동 있지 않습니까? 동학농민운동에 합류를 하시고요. 동학의 대장으로서 실제 농민운동에 참가하시게 됩니다. 1893년이면은 이제 삼례 집회가 열렸던 때인데요. 다음해인 1894년 동학 농민운동까지 17, 18세의 어린 나이로 동학 농민들을 이끌었던 그 카리스마와 리더십, 이런 건 유년 시절부터 좀 싹이 보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러다가 이제 1895년에 우리 명성황후 우리 국모께서 일본 낭인들한테 시해를 당하는 을미사변이 벌어지게 되고요. 다음해인 1896년 2월 달에 김구 선생은 그 사건에 비분관계하여 1인 1명을 처단을 하게 됩니다. 당시 이제 고향으로 가는 길이었는데요. 주막에 들렀다는 겁니다. 들렀는데 변복을 한 일본인이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으니 좀 복장의 모양새가 이상했던 것 같아요. 거기다 칼을 차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미루어 짐작컨대 좀 술에 취해서 좀 주정을 부리지 않았나 싶어요. 그러니까 김구 선생께서 이렇게 보시더니 야, 이거 저거 복장도 심상치 않으니 저것이 우리의 국모를 시해한 미우라의 측근이거나 그의 일당이다라는 생각을 하신 것 같습니다. 거기서 뭐 이제 술 먹고 주정 부리고 칼 차고 하니까 이거 분명히 양아치다라는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이놈! 내가 민족의 이름으로 1인을 처단한다 그러면서 그자의 칼을 빼서 그를 이제 처단을 합니다. 그 보통 사람들이 이제 그런 일을 벌이면은 뭐 그 자리에서 도망을 간다거나 숨기 마련인데, 이분 같은 경우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이름 석자를 써놓고 자신의 주소까지 이 벽에 붙여놓고 갔다는 얘기죠. 김구 선생님의 원래 본명이 김창수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썼냐면 종이에다가 내 국모의 원수를 갚으려 이자를 처단했노라 라는 글과 함께 해주, 황해도 해주, 백운방, 기동, 김창수, 자신 집에 주소하고 이름 석자를 갖다가 거기다 떡하니 붙여놓고 그리고 유유히 자기 고향으로 돌아오신 거예요. 뭐 이런 참 아주 그 호연지기가 뿜어져 나오는 분이 있습니까? 그리고 나서 참 빨리도 붙잡혀요. 3개월 뒤에 그 관가에서 사람들이 한 10여 명이 와가지고 우리 김창수 선생을 꽁꽁 묶습니다. 그래서 이제 감옥으로 들어가게 되시죠. 그 이제 감옥에 가서 이제 그 취조를 받는 과정에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당시 취조실에 있던 일인한테 이렇게 호통을 칩니다. 소위 망국공법 어느 조문에 통상 친화하는 조약을 맺고서 그 나라 임금이나 황후를 죽이라고 하였더냐. 이 개 같은 외놈아, 너희는 어찌하여 감히 우리 국모 폐하를 살해하였느냐. 내가 살아서는 이 몸을 가지고 죽으면 귀신이 되어서 맹세코 너희의 임금을 죽이고 너희 외놈들을 씨도 없이 다 없애서 우리나라의 지옥을 씻고야 말 것이다 라고 호통을 치십니다. 여기에 얼마나 무서웠는지 일본인 관리가 자리를 내뺐다라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저는 이 기록문을 보고 조금 유감을 표현하고 싶습니다. 좀 개한테 비유한 건 지나치지 않았나, 아무리 김창수 선생님이라도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다시 한번 이 영상을 통해서 개한테 사과를 하겠습니다. 진심으로 사과하겠습니다. 개야, 미안하다. 개는 결국 사람을 해치지 않죠. 당시 우리의 국모를 해친 그들은 개만도 훨씬 더 못한 이들이었습니다. 어쨌든요. 자, 이런 상황에서 그 관리들이 이제 우리 관리들이 김구 선생님을 취조하게 됩니다. 근데 그 자리에서 또 우리 관리들한테 또 호통을 치는 거예요. 당신들은 말이야, 옷 입은 걸 보아하니 이거 국가의 공무원인 것 같은데, 나라의 녹을 먹는 사람들인 것 같은데, 저 국모를 시해한 자들과 함께 나를 취조하고 그거에 대한 복수를 생각지도 않으니 당신들이 이러고도 조선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군부의 땅에서 임금님이 주신 옷을 입고 이 생활하는 공무원이라고 할 수 있느냐라고 그냥 호통을 치십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우리나라 관리들이 얼굴이 빨개지고 귀까지 빨개졌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거 얼굴을 못 들었대요. 그리고 그때부터 세상에 취조를 하는데 그 피고인을 경어를 써서 취조를 했답니다.
그게 아니고요. 뭐 이런 식이지요. 정말 그 김구 선생님의 그 원칙과 신념 그리고 그 기상은 있던 일본인도 내빼게 하고 우리 관리들조차 부끄럽게 숙연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김구 선생님은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근데 과거에 이제 사형 집행을 하면은 그 임금님께 최종 보고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임금의 재가가 있어야만이 사형 집행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참 김구 선생님 그 형장에 이슬로 사라질 뻔했는데 간신히 목숨을 구한 일화가 기가 막힙니다. 당시 1897년 8월 26일 날 김구 선생님이 형 집행이 확정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그 사흘 전에 임금님한테 그 보고서가 올라간 거예요. 쫙 이번에 사형자 명단이 올라갔습니다. 근데 당시에 고종 임금께서 이렇게 보시더니 그래 알았다 그러면서 제가를 하셨는데 옆에 있던 승지 한 사람이 승지라는 게 뭐냐면 오늘날로 따지면 대통령 비서실장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제일 높은 게 이제 도승지고 그 밑에 뭐 좌승지, 우승지, 좌부승지, 우부승지 그래서 육방승지가 있어요. 비서실장이 6명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우연히 죄명을 받는데 제가 떨어진 다음입니다. 국모 보수라고 써져 있는 거예요. 국모의 원수를 갚는 것이 죄명이라고 되어 있는 거죠. 이게 이상해서 다시 한번 사태를 파악하고 다시 임금님께 가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만저만 하고 여차저차해서 이런 죄를 지은 자입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고종 임금님이 감동을 받은 거죠. 내가 아까 제대로 살피지 못했구나. 즉시 이 사람의 사형 집행을 중지하라 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근데 그 당시에 뭐 사람 편으로 가고 뭐 팔발만 띄우고 그러면 늦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사흘 전에 개통된 전화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화 개통이 하루만 더 늦었어도 우리 김구 선생님은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신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궁궐에 전화가 가설되고 첫 통화가 뭐냐면 즉시 그 김창수라는 젊은이를 형 집행을 중지하라 라는 게 첫 번째 통화였어요. 그래서 목숨을 건지신 거예요. 근데 문제는 풀어주질 않는 거죠. 그 소식은 들었는데 김구 선생님이 아니 전하께서 나를 용서하시고 형 집행을 했는데 왜 풀어주질 않아? 뭐 이런 게 있어? 안 되겠죠. 내가 좀 잠깐 나가야겠다. 그래갖고 다음해인 1898년에 또 거기서 탈옥을 하십니다. 탈옥을 하셔가지고 어디로 가시냐면 그 칩거를 해야 되니까 몸을 숨겨야 되니까 절로 들어가서 또 스님이 되세요. 머리를 깎고 거기서 또 불경 공부를 또 그렇게 열심히 하셨다고 하지요. 자, 그리고 나서 우리의 망해가는 나라를 바로 잡아야겠다는 생각에 절에서 내려오셔서 당시에 비밀결사 1907년에 만들어져서 1911년까지 존재했던 신민회에 가담을 하십니다. 그 신민회에 가담을 하셨다가 1911년에 이제 신민회 인사 105명이 붙잡히는 일이 벌어집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회원이 800명이고요. 그 중에 한 700명이 조사와 고문을 받는데 그 중에 주모자 105명이 잡아가치거든요. 이게 그 유명한 백오인 사건이에요. 그래서 백오인 사건에 연루돼서 다시 감옥으로 가시게 됩니다. 참 옥중 생활이 기셨어요. 자, 그랬다 이제 3.1운동 직후인 1919년에 도저히 이 땅에서는 내가 활동을 할 수가 없겠다라는 생각에 당시에 배를 타고 상하이로 갑니다. 상하이라는 곳은 이제 당시에 국제무역항이고요. 여러 나라의 조개지가 있었던 곳입니다. 외국인들이 머무르는 곳이 이제 조개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뭐 일본인 조개지도 있고 미국인, 영국인, 프랑스인 조개지도 있는데 당시 프랑스인 조개지의 건물 하나를 얻어가지고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만들어졌거든요. 그 소식을 듣고 가신 거예요. 그래서 가서 뭐라고 그러냐면 나 여기 문지기를 시켜주시오. 파수꾼을 시켜주시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김구 선생님이 키가 한 190에서 2m 가까이 되는 엄청나게 기골이 장대하신 분이거든요. 완전 장사십니다. 근데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파수꾼은 좀 그렇고 경무국장을 하시오. 그래서 치안류를 담당하는 경무국장으로 취임하신 분이 임시정부의 김구 선생님이시죠. 자, 여기서 우리가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임시정부는 3.1운동 직후에 만들어집니다. 상하이에서 만들어져요. 3.1운동 직후에 보다 조직적인 활동을 위해서 그 조직의 구심점이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상해에서 임시정부, 국내에서 한성정부, 그리고 저기 연해주 땅에서 이제 대한국민의회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아무래도 당시에는 외교 독립론이 대세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장투쟁을 중심으로 하는 연해주보다는 뭐 지리적으로나 상해 쪽이 안전하다, 외교 활동하기에 좋다라는 생각에
국내에 있었던 한성정부의 법통을 계승하고 연해주에 있었던 대한국민의회의 인사들을 흡수함으로써 본격적인 임시정부가 탄생을 하게 돼요. 그때 임시정부의 초대 국무총리가 이승만이었고요. 제정헌법 때는 대통령이 없었어요. 1차 개헌을 하면서 대통령 중심제가 되면서 초대 대통령이 이승만이 된 겁니다. 그러면 그때 이승만을 왜 대통령으로 사람들이 추대를 했느냐? 외교 독립론 때문에. 당시 미국 대통령하고 이제 사제지간이었거든요. 대학 시절에. 그래서 아무래도 이승만이 대통령이 되면 미국이 밀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좀 이승만 전 대통령이 조금 구설수가 많은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반대도 불구하고 이제 대통령으로 추대된 게 이승만 전 대통령이죠. 대통령 되고 나서 상해에 있었던 적이 없어요. 사진 한 장 찍고 내내 미국 워싱턴에 가 있었던 분이 그분이시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갖고 이거 뭐 한 5년 지났는데 임시정부 만들고 5년 지났어요. 1923년 됐습니다. 이거 뭐 됐는데 이게 뭐 발전한 것도 없고 독립도 안 되고 그리고 비밀 조직이 다 일본한테 적발이 돼가지고 완전히 뭐 자금줄도 끊기고 뭐 전기도 안 들어오고 물도 안 나오고 이거 큰일이 난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1923년에 신채호 선생을 중심으로 다들 모여보시오 상해. 우리 임시정부에 나아갈 방략 좀 이야기해 봅시다. 그러면서 회의가 열립니다. 이것이 그 유명한 국민대표회의가 되지요. 국민대표회의 때 완전히 임시정부를 엎어버리고 새로운 정부를 만들어야 된다는 창조파와 아니다. 임시정부를 조금씩 개조해 나가야 된다는 어떤 개조파가 팽팽히 맞서다가 썰전 끝에 결국 흐지부지 끝나게 돼요. 그래서 임시정부의 권위는 땅바닥에 떨어지게 되고 결국 25년, 2년 뒤에 이승만 대통령은 탄핵을 받게 됩니다. 이대 대통령으로 이제 유학자였던 박은식 선생님이 취임을 하시지만은 몇 개월 되지 않고 스스로 물러나시게 돼요. 그래서 임시정부는 뭐 더 이상 뭐 갈 곳이 없죠.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2차 개헌을 통해서 이제 내각 책임제로 바뀝니다. 근데 내각 책임제 그러면 중심이 누구예요? 보통 수상이 내각 책임제 중심 아닙니까? 근데 그때는 국무령이란 말을 썼어요. 그래서 초대 국무령, 2대 국무령, 3대 국무령이 쭉 나오는데 이때 김구 선생님이 국무령에 취임을 하세요. 그러니까 문지기만 계속 하시던 분이 몸 쓰는 일이 아니라 처음으로 머리 쓰는 일에 이제 합류하신 것이 이제 그때 즈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러면서 김구 선생님은 자신도 몰랐던 자신의 어떤 합리적인 판단, 영도력을 발견하게 된 거죠. 그러다 사람들이 자꾸 뛰쳐나가니까 이제 27년에는 3차 개헌을 하면서 이제 집단 지도체제로 바꿉니다. 사람들한테 전부 다 감도를 씌워주는 거예요. 제발 나가지 말라는 거죠. 그래도 뛰쳐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구 선생님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1931년에 한인애국단이라는 의거단체를 만들게 됩니다. 자, 우리 입장에서는 의거지만 이제 일본인들이 볼 땐 테러단체가 되는데 지금 무슨 뭐 알카에다니 이런 단체하고는 분명히 우리가 구분을 지어야 되는 게 지금 알카에다 보면 너무 무차별 테러를 하죠. 그래서 많은 민간인들이 희생이 되는데요. 당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의거단체 김구의 한인애국단 그리고 사회주의자 김원봉의 의열단 이런 단체들은 최대한 민간인들에 대한 피해를 줄이고자 어떤 전쟁 범죄자들의 처단에 초점을 맞췄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무차별 테러하고는 좀 구분을 지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한인애국단을 만들고 한인애국단의 영웅이었던 이봉창, 일본 천황한테 폭탄을 던졌었죠. 그리고 또 윤봉길, 일본 장군들이 모인 상하이 홍코공원에 또 수통폭탄을 던져서 완전히 그들한테 쓴맛을 보여줬죠. 이분들이 전부 다 김구가 이끄는 한인애국단 출신이었고 그 한인애국단이 바로 임시정부 산하 소속 의거단체였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윤봉길 의사의 의거가 제대로 터진 거죠. 그래서 많은 일본 장군들이 그때 이제 처단이 됐고요. 여기에 깜짝 놀래가지고 이제 중국 국민당 정부는 임시정부를 지원해주겠다는 약속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일본에 타겟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지도에서 보시다시피 원래 3.1운동 직후에 상하이에서 만들어졌던 임시정부가 일본을 피해서 이렇게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저 밑에 있는 이제 항주로 가고요. 항주에서 다시 난징으로 갔다 중일전쟁을 피해서 한코우로 이동하고 끊임없는 8년간의 어떤 피난길에 떠오르게 됩니다. 그러다가 1940년에 이르러서 저기는 충칭에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그 8년간의 이동, 그 어려운
그 참 힘든 행군을 이끌면서 정말 위대한 영도자로 자리 잡게 된 것이 우리의 김구 선생님이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임시정부는 크게 전반과 후반으로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상해 시절이 있고 충칭 시절이 있는데요. 상해 시절이 외교활동 중심이었다면 충칭 시절은 어떤 직접적인 무장 독립투쟁으로 나섰다라는 겁니다. 1940년 충칭에서 한국 독립당을 창설하신 김구 선생님께서는 국민당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한국광복군이라는 진정한 무장부대를 만드시고요. 당시 한국광복군이 정보전에서 뛰어난 면모를 보입니다. 그래서 대적회유방송, 포로신문, 암호해독 이런 정보전이죠. 왜냐하면 일본말을 우리가 잘하니까요. 이런 부분에 그 두각을 나타내서 1943년에 영국군과 연합해서 실제 2차 세계대전에 참전을 하죠. 그래서 미얀마, 인도전선에서 활약을 하기도 하고요. 1945년 광복 직전에는 미국 CIA 첩보국의 전신이었던 OSS의 도움을 받아서 한국 광복군 산하 소속 부대였던 정진군이라는 특수부대가 만들어지고요. 미군들과 실제 전투 기술을 연마하게 됩니다. 그리고 45년 10월 달에 잠수함을 타고 국내로 들어와서 일본인들을 다 쓸어버리려는 그런 목표를 세웠는데 문제는 8월 15일 날 광복이 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게 됐죠. 김구 선생님은 광복이 됐다는 소식을 듣고 뜨거운 눈물을 흘리셨다고 그러죠. 근데 그 눈물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기쁨의 눈물도 있고 또 하나는 뭐죠? 이거 큰일 났구나. 우리나라가 독립을 하는데 우리가 크게 기여한 바가 없구나. 자칫 이러면 우리나라가 열강에 의해서 좌지우지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하시게 되는데요. 왜 슬픈 예감은 틀린 적이 없을까요? 김구 선생님의 예감은 현실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광복 직후에 지금 한반도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이미 소련군이 두만강을 건너서 북쪽에 진주에 있을 때 광복이 됐기 때문에 광복 직후의 북쪽은 이제 소련군에 의해서 행정과 치안이 담당되게 됐고요. 남쪽 같은 경우는 조선 총독부로부터 이제 권한을 이양받은 중도 좌파 여운형 선생이 이끄는 건국준비위원회가 남쪽의 어떤 치안과 행정을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도 오래가지 못하죠. 왜냐하면 미군이 그 소련군한테 야, 이거 우리도 같이 먹자, 같이 갈라 먹자 이러면서 한 달 만에 광복 다음 달인 9월 달에 인천을 통해서 들어오면서 남쪽을 또 미군정이 차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소련군과 미군이 어떤 관할선을 아무 생각 없이 찍 하고 그었으니 이것이 보시는 바로 북위 38도 선이고요. 이것이 민족을 나누는 분단의 선이 될지는 그때는 하늘도 땅도 몰랐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습니다. 미군이 38도선 이남을 점령을 하면서 국내에 있었던 어떤 정부도 인정 안 하고 그때 이제 여운형 선생이 건준이를 인민공화국으로 개편을 해서 국가 대 국가로 대화를 하려고 그랬는데 그 인공을 인정을 안 해버린 거예요. 인민공화국을. 그래서 여운형 선생 권력을 빼앗기게 된 거고 국 외에 있는 정부도 인정을 안 합니다. 그럼 당시 충칭에서 기쁨의 우리나라로 달려오고 계시던 김구 선생님은 뭐예요? 그렇죠. 대한민국 임시정부 주석 자격으로 입국한 게 아니라 개인 자격으로 입국하는 그런 굴욕을 당하게 되십니다.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제 미소 군정 상태에서 약 3년을 쭉 이어가게 되는데요. 이 사이에 우여곡절이 많습니다. 우리나라의 독립을 약속했던 열강이었기 때문에 모스크바에서 미영소 삼국 외상이 만나서 어떤 회의를 했는데요. 그 회의에 따르면은 5년 동안 신탁 통치를 한다는 거예요. 미용중소의 어떤 공동 관할 안에. 그럼 이제 우리 민족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아니 지금까지 35년 동안 지배를 당했는데 뭘 5년을 더 지배를 당해? 싫어! 그러면서 신탁 통치 반대 운동이 벌어지게 되는데 당시 소련의 사주를 받은 김일성 같은 경우는 모스크바 삼상회의 총체적인 지지 선언을 하게 되고 일제강점기에는 항일투쟁의 친구였던 동지였던 우익 세력과 좌익 세력이 사실상 이제 등을 지게 되는 적으로 등을 돌리게 되는 것이 바로 모스크바 삼상회의 결정에 대한 반응 때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1차 미소 공동위원회가 열리는데요. 미국과 소련 측의 입장 차이로 이것이 결렬이 됩니다. 이때 기다렸다는 듯이 이승만 선생이 거기서 전라북도 정읍에서 발언을 하니 이것이 그냥 정읍 발언이 되는 거죠. 내용인즉슨 이렇습니다. 아니 미소 공동위원회가 결렬됐다. 이거 두 열강이 지금 의견이 안 맞는다. 그리고 저 북쪽에 있는 저 공산당을 우리가 믿을 수가 없으니까 남한만의 단독 정부를 세우자라는 주장을 합니다. 이게 그 유명한 정읍 발언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이 이승만 전 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저는 하지 않겠습니다. 이 사람은요, 호불호가 갈리는 사람인데 만약에 이데올로기적 측면에서 보면 공산당으로부터 어떤 38도선 이남 자유대안,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한 영웅이 되는 거고요. 만약에 민족주의적 시각에서 바라보면 우리 민족을 반으로 잘라놓은 어떻게 보면 나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거는 뭐 판단은 보는 시각에 따라 달라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판단은 어쨌든 여러분들께 맡기고 팩트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발끈한 것이 중도파들이죠. 무슨 소리냐? 이게 남북이 갈리면 안 된다. 우리 일단은 남쪽에 있는 사회주의자와 민족주의계가 하나로 뭉치고 나아가서는 북쪽에 있는 사회주의 계열까지 흡수를 해서 하나로 대동단결한 뒤 자주독립하자라는 주장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좌우합작운동이었어요. 김구 선생님은 좌우합작운동에 적극 찬성을 하셨지만 이것은 냉전이 시작되면서 흐지부지 되고요. 당시 그것을 이끌던 여운형 선생님이 암살을 당함으로써 결국 흐지부지 되게 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도저히 뭐 문제에 답이 나오지 않자 유엔에 이 문제를 상정했고 당시 유엔 소총에서는 그냥 뭐 인구비례 총선에 따른 자주독립시켜라, 신탁통치하지 말라라는 반가운 얘기를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거를 북쪽의 김일성이 받아들이질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김일성 생각은 뭐냐면 지금 인구비례 남북한 총선 국회의원 선거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공산당은 그냥 망하는 거죠. 왜냐면 인구가 남쪽에 대거 포진돼 있잖아요. 따뜻하고 살기 좋으니까. 그러면 의석수가 딸리는 거죠. 왜냐면 남쪽은 미군이 지금 점령하고 있고 북쪽은 소련군이 점령하고 있는데 그럼 남쪽에서는 미국 쪽, 이 자유민주주의 쪽 세력이 굉장히 인기가 있고 북쪽에서는 공산당의 인기가 있잖아요. 지금 총선하면 불리하다라는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김일성과 소련이 거부를 해요. 이거 불공정 선거다. 안 해! 이렇게 돼버린 거죠. 그래갖고 이제 다시 문제를 유엔 소총에 올렸더니 정말 기가 막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실시 가능한 지역에서만 인구비례 국회의원 선거해? 이 얘기는 뭐예요? 실시 가능한 지역 남한에서만 국회의원 선거하고 남한만의 단독 정부를 수립해라. 이건 이승만의 정읍 발언이 현실화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당시 김구 선생께서는 민족주의자였거든요. 이데올로기, 자유민주주의, 사회주의 그것을 떠나서 우리는 단군의 피를 가진 한민족 아니냐. 한민족이 반으로 나뉘어선 되겠느냐. 저 이승만이라는 사람 자기가 대통령 하려고 저러는 거 아니냐. 나는 일신의 영달을 위해서 결코 민족이 단절되는 모습은 볼 수 없다 그러면서 1948년에 4월 달에 북쪽으로 가십니다. 80명 민족 지도자를 데리고 북쪽으로 가세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김일성하고 김두봉하고 그 사회주의 세력의 지도자들을 만나서 거기서 협상을 하거든요. 그게 그 유명한 남북협상이 됩니다. 그래서 남북 지도자 연석회의라고 부르죠. 그래서 거기서 내린 결론이 뭐냐면 그래! 이거 남한만의 단독 정부 수립은 민족의 반을 갈른다. 이건 반대. 그리고 미군하고 소련군 철수해라. 우리 민족끼리 자주적으로 해결하겠다라는 이제 결정을 내리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런 거 나랑곳하지 않고 남쪽에서는 48년 5월 10일 날 남한만의 국회의원 선거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막으려고 이제 김구 선생님이 서둘러 내려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뭐라고 그러셨냐? 나 50 총선에 참여 안 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거 무슨 얘기예요? 김구 선생님은 본인과 민족 지도자들이 참여를 안 하면 제대로 선거가 치러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셨지만 당시 선관위에서는 아랑곳하지 않고 그러면 당신들은 빠지세요. 그리고 계획대로 50 총선이 치러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198명에 원래 200명 뽑는 거였는데 남한에서만 제주도에서 이제 4.3 사건이 벌어지면서 남한만의 단독 정부 수립을 반대하는 거죠. 선거구 2개가 불타버립니다. 그래서 제주도에서는 이제 무효가 2석이 나오고요. 총 198명의 재헌국회 초대 국회의원들이 당선이 되고 그들이 7월 17일 날 재헌절이죠. 재헌국회를 탄생시키고 그들이 곧 같은 달에 이제 간선제로 초대 대통령을 뽑았으니 당시에 이제 미국을 등에 업은 이승만을 대통령에 뽑은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8월 15일 날 즉 광복 3주년을 기념해서 남한만의 단독 정부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게 되고요. 기다렸다는 듯이 북쪽의 김일성은 9월 9일 날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수립하게 되면서 남북이 반으로 갈리게 된 겁니다. 여기에 비분관계하셨던 김구 선생님은 뜨거운 눈물을 흘리다가 다음해인 1949년에 안두희라는 자에 의해서 암살을 당하게 되시는데요. 안두희를 추궁을 해봤지만 그 배우는 끝까지 입을 열지 않았고요. 결국 안두희도 평생 숨어 다니거든요. 김구 선생을 시했다는 암살했다는 죄로
평생 시달리고 도망 다니다가 결국 이제 버스 운전을 하시는 분한테 망치로 맞아 죽습니다. 그래서 그의 배우가 누군지는 영원한 베일에 쌓이게 된 것이죠.